자, 교재 298페이지 지상권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졌네. 바깥에는 따뜻합니다. 봄 되면은 조심하십시오. 봄 되면은 남들이 뭐 벚꽃 보러 가고 이런데 흥분하지 말고, 에? 너는 열심히 놀아라. 나는 공부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그때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라고. 자, 지상권 보겠습니다. 지상권. 우선에 지상권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 땅 주인이다. 자, 우리 땅을 빌립니다. 지상권으로 빌려요. 지상권자. 이렇게. 물론 두 사람 사이에는 설정 계약을 하고 을앞으로 설정 등기를 하면 을의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상권이 무슨 말이냐? 자, 우선은 개념을 을이 말라고 땅을 빌리느냐? 첫째, 건물 소유, 그 다음에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이 세 가지를 지상물이라 합니다. 자, 이 지상물을 소유입니다.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이거를 지상권이라 합니다. 그 지상권 배우는데 지상권이 뭐냐 그러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책을 봐가지고 외워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그림을 보고 상상을 딱 해라고. 자,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 이게 지상권이다. 그럼 우리 이제 지상권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첫째는 계약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하고 같은 말이 약정입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앞에를 약정지상권, 밑에를 법정지상권, 이렇게 부릅니다.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그럼 여기는 계약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밑에는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므로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법정지상권.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뭐가 있느냐? 자, 우리 민법에는 305조가 있고요, 366조가 있고,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3개가 있습니다. 자, 305조는 전세권하고 관련한 것이고, 366조는 저당권과 관련한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05조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있습니다. 자, 305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별 4개씩이다. 별 4개. 근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골치가 아파요. 왜 그러냐? 여기 판례가요 57개 정도 됩니다. 그래, 이 법정지상권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요 2개만 해도 4개월 걸립니다. 요것만 해도. 그럼 4개월 걸려서 공부했다 치자. 시험에 100% 나오는 것도 아니야. 응? 그래서 투자 효과가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분량이 많고 투자 효과는 낮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무식한 선생들은 이거를 다 가르쳐요. 57개 이거를. 그러니까 진도도 못 나오고 내 일요일날 나오라 해가지고 보강하고 이래 한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보강입니다. 일요일날 우리도 쉬어야지, 그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혹시 나오면 맞추기는 맞춰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어렵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변칙으로 해야 됩니다. 변칙으로. 변칙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찍어내는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와가지고 단 한 번도 학생들이 실패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느냐. 첫째는 법정지상권이 뭐냐. 기본기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우선. 기본기를 알아야 찍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기. 그럼 여기 됐다 싶으면 4대 판례라고 있습니다. 57개 중에서 4개가 있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4개. 그래서 여태까지 기출을 분석해 보면 저 4대 판례에서 40몇 프로가 출제됐어. 전체에서. 엄청나게 중요하죠. 예. 이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답 내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도 나중에 학생들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외워야 돼. 암기를 해야 돼. 암기는 10개 정도 해야 됩니다. 요런 단어가, 이제 법정지상권은 문제 형식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그 작년에도 그렇게 나오죠. 다음 중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암기는 뭘 하냐? 요 단어 10개가 있잖아요. 단어 10개를 딱 외워가지고 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운다고. 나중에. 이거는 지금 한다 안 한다? 안 해. 암기를 하는 것은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한 저기 8, 9월 정도 됐을 때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거라도 외우고 들어가라. 이래 됩니다. 그래서 3단계로 기본기를 익히고 4대 판례를 익히고 안 되면은 암기하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시험 되고, 자, 오늘은 기본기하고 4대 판례 일부를 예를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계약으로 성립하는 약정지상권.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치료 문제입니다. 치료. 치료 문제. 사용료 문제입니다. 이거. 여기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치료 문제, 치료. 네. 자, 그러면 치료 문제를 한번 먼저 판단을 해볼게요. 치료 문제.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을이라는 사람이 땅을 빌렸습니다. 지상권자입니다. 지상권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을은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해서 약정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을은 갑에게 땅 사용료를 주는 것이 원칙일까요? 안 주는 것이 원칙일까요? 안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 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민법에는 무상이 원칙이다. 공짜. 공짜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치료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하면은 예외적으로 유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특약이 없으면 치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특약을 하면은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특약을 했다 칩시다. 특약이 돼 있어요. 그럼 을은 치료를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치료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땅 주인이 갑자기 갑다시로 바뀌어 버렸어요. 요렇게. 자, 현재 땅 주인이 누굽니까? 갑다시. 그럼 을은
특약에 따라서 갑다시에게도 지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을도 지상권을 양도를 해버렸습니다. 양도. 물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다시가 현재 지상권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현재 지상권자. 그러면 을다시도 특약에 따라서 갑한테 지료를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특약을 한 사람은 갑과 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당사자 이래 부르고, 이 사람은 계약을 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3자 이렇게 부릅니다. 갑과 을은 특약의 당사자, 현재 소유자, 현재 지상권자는 제3자. 그 말은 이 특약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겠느냐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특약의 효력이 여기에 미친다면 을은 갑다시에게 줘야 되고 을다시도 갑에게 줘야 되고 이렇게 돼버려요.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미치냐 제3자에게 미치냐 이런 문제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특약은 계약입니다. 특약이 별게 아니고 특수한 계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똑같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만 미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제3자한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안 미치기 때문에 을은 갑다시에게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을다시는 갑에게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자, 갑은 을다시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갑다시도 을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요 특약은 갑과 을 사이에만 효력이 미친다. 을은 갑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 갑은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제3자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정확하게. 자,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약을 하면은 지급하고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특약은 계약이므로 계약을 체결한 갑과 을에게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안 미친다. 그래서 갑다시와 을다시는 특약과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갑다시에게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갑다시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을다시는 갑에게 줘야 한다.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갑은 을다시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그래서 오로지 지료 특약은 갑과 을에게만 미칩니다. 이렇게. 자, 그러나 만약에 요 특약을 등기를 미리 해놔버렸어. 등기. 자, 앞으로 이게 민법의 원리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계약은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그때는 효력이 미친다. 요렇게. 아시겠네요? 그러면 이 특약이 등기되어 있으면 을은 갑다시에게도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을다시는 갑에게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쉽잖아요. 간단하게. 그죠? 자, 특약의 효력은 원칙은 누구에게 미친다? 당사자 갑과 을 사이에.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만 지료를 지급하고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3자에게는 관련이 없다. 그런데 특약을 뭐 하면 등기하면은 제3자도 특약의 효력을 받는다. 그때는 제3자도 지료 문제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자, 그 정도 보시면 됐고. 자, 그 다음에 300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30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담보지상권 찾았습니까? 거기 별 4개를 딱 해놓으시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3, 4월 달에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02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지상권의 기간이 나옵니다. 기간. 자, 기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단기간,
하나는 최장기간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봐요. 최단기간하고 최장기간하고 어느 게 길까요? 요게 훨씬 깁니다. 최단기간.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단기간은 최소한 몇 년 이상 그런 뜻입니다. 최장기간은 몇 년까지만 그런 뜻이에요. 자, 지상권에는 최장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 이상만 돼 있어. 그래서 지상권은 굉장히 장기간 합니다. 장기간. 그럼 최단기간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상권의 목적에 따라서 최단기간이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 요거는 견고한 건물 또는 수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최소한 30년 이상 보장이 됩니다. 그럼 30년 이상 보장되는데 계약으로 20년으로 계약했습니다. 20년으로 계약해도 법에 따라서 30년이 보장된다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 보통 건물이다. 그러면 15년. 건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다. 그러면 5년 이상.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하고 공작물은 헷갈리거든요. 건물도 넓게 보면 공작물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견고한 건물인지 보통 건물인지 공작물인지 애매해. 그러면 보통 건물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간하고 관련해서.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다른 거는 뭐 별 필요가 없고 쭉 넘겨 308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지상권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지상권자의 권리. 저쪽에 을의 권리. 지상권자 을의 권리가 있다. 을의 권리. 자, 대표적으로 저 토지에 비용을 지출하면은 땅 주인한테 비용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되면은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이거를 갱신 청구권이라 합니다. 갱신 청구권. 그럼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했는데 땅 주인이 만약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갱신을 거절한다. 그러면 지상물을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라 합니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에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처분권. 지상권의 권리 이렇게 나오면은 이 네 개가 머릿속으로 딱 그려져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비용 상환 청구, 갱신 청구, 매수 청구, 처분. 요 네 가지. 지상권자의 권리. 근데 비용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가 있거든요. 민법에는 비용이 항상 두 가지야. 필요비하고 유익비하고. 자, 땅을 빌리는데 임대차로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차인도 비용상환 청구가 있고 지상권자도 비용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임차인은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물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항상 유익비만 청구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은 뭐라고? 둘 다 청구할 수 있다고. 토지 임차인은 주인에게 뭐 한다? 필요비도 청구, 유익비도 청구. 근데 물권자인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지가 부담해야 돼. 주인한테 청구할 수 없어. 뭐만 청구한다? 유익비만 청구한다. 간단하게. 그 다음 갱신 청구하고 매수 청구하고,
갱신 청구는 기간이 만료됐을 때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고, 그런데 연장해 주세요 했는데 땅 주인이 기간을 연장을 안 해주면 그러면 지상물을 사가시오 하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자, 갱신 청구는 말 그대로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매수 청구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같은 청구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판례는 형성권으로 봅니다. 그러면 채권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청구권, 형성권. 요거는 약하고 요거는 강력해. 요거는 상대방이 승낙이 있어야 효력 발생. 이거는 상대방 승낙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효력 발생.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하면은 청구 즉시 매매 자체가 성립이 되어버립니다. 땅 주인의 의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강제로 매매가 성립되어 버린다. 강력한 권리다. 그럼 매매가 성립되면은 매매 대금이 얼마냐? 이거는 청구 당시의 시가가 매매 대금이 됩니다. 이렇게 시가. 있다. 자유롭게, 즉 땅 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다. 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땅 주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남에게 지상권을 팔아먹을 수 있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거는 뭐 지금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310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구분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자, 그거는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구분지상권이 무슨 말이냐? 구분지상권. 요거는 판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구분지상권. 자, 가별한 사람이 땅 주인입니다. 의뢰한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일반 지상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을이 이제 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누구라고? 갑. 지상권자는 을. 이렇게. 그럼 을은요, 하늘도 사용할 수 있고 지하도 사용할 수 있고 지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땅 주인으로부터 지상권을 취득하면은 지상권자가 전면적으로 사용합니다. 갑은 터치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이래 되니까 좀 비효율적이단 말이야. 자, 을은 전면적으로 지배는 하는데 실제 사용은 여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표만. 그러면 사용도 안 하면서 을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여기가 아까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공간을 구분해 가지고 여기는 A한테 빌려주고 여기는 B한테 빌려주고, 그럼 A하고 B는 을하고 달리 요 구분된 범위만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일반 지상권은 전면적으로 사용, 구분 지상권은 구분된 범위 안에서만 사용. 아시겠죠? 그럼 A는 주로 누굴까요? 한전입니다. 한전. B는 누굴까요? 부산교통공사다. 억울하게도 울산은 없다. 울산은 광역시인데 왜 지하철이 없을까? 광역시 치고 지하철 없는데 여기밖에 없잖아요. 빨리 데모해라, 데모. 우리 장난치냐 하면서, 그죠? 그 빨리 지하철 만들어야지. 지금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제 연결을 앞으로 한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 지금 양산까지는 들어왔잖아요. 그 양산에서 이제 저쪽 KTX로 연결하고, 또 저기 노포동인가 거기서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뭐 웅상 쪽으로 간다 하던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우리 시내라도 하자 이렇게 해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요즘은 제일 좋은 게 데모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데모는 시간만 나면, 그죠? 시간만 나면 데모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자, 한전에서는 뭐 한단 말입니까? 여기만 빌려가지고 고압선을 통과시킨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여기만 빌려가지고 지하철 노선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구분지상권이 없다면 부산교통공사는 땅 전체를 빌려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하 30m 밑에는 주인이 관심도 없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빌려서 지하철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 한전하고 부산을 딱 생각해라. 자, 그러면 여기 구분지상권의 특징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자, 일반지상권은 목적이 뭐요? 세 가지죠. 건물 소유, 공작물 소유, 수목 소유. 그런데 여기는 수목 소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수목 소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집에 그림을 그려가면은 여러분 초등학생 아들한테 한 소리 듣습니다. 엄마 학원 가다가 돌아붙네 하면서 무슨 하늘에다가 나무를 심어놨노. 그럼 딸내미가 또 한 소리예요. 엄마는 뭐 저 유치원 뭐 실을게 나왔나 하면서 광합성도 모르나 하면서. 그래서 나무하고는 맞다 안 맞다? 안 맞아요.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건물,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만 할 수 있다. 수목 소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된다니까. 자, 그 다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요것도 간단하게 오늘 하루만 하면은 다음에 3월 달에는 안 합니다. 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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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선은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이 토지가 있습니다. 갑의 토지입니다. 근데 을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을의 아버지. 을부가 아니고 을의 부입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분묘를 만들어요. 분묘. 원래 그 분묘를 만들 때는 좀 경건한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묘를 제가 그릴 때는 경건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야 합격한다. 자, 분묘를 다시 그렇게 천천히. 민법 선생은 뭐 여유 빼면은 뭐 시차입니까? 여유 있다. 분묘를 딱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을의 아버지가 딱 들어가 계십니다. 이렇게. 분묘. 제가 작년인가 어떤 학원에서 을의 아버지가 들어가 계신다니까 어떤 학생이 손을 들더만은 엄청나게 진지하게 을의 아버지가 그 왜 들어갑니까? 이러더라고. 아, 저거 언젠가는 시험 돼야 됐긴데.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을의 아버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아, 사망했구나, 묻혔구나, 이리 생각하는 상식이잖아요. 을의 아버지가 그 왜 들어갑니까? 이러더라고. 진지하게. 그럼 내가 대답했지. 고도를 치러 들어갔다, 이거 하면서. 그죠? 시험 됐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을은 남의 땅에다가 아버지 무덤을 만들었죠. 그러면 분묘를 바치고 있는 요거를 분묘기지라 합니다. 뭐라고? 분묘기지.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요거는 누구 땅이다? 갑. 분묘는 누구 소유다? 을. 분묘기지는 누구 소유다?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내가 물어본다고. 그래서 민법은 항상 제가 천천히 정확하게. 모토가 그래. 자, 누구 땅이다? 갑. 누구 소유다? 을. 분묘기지는? 그렇지. 분묘기지는 갑이 소유합니다. 자기 땅 아닙니까? 자기.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분묘기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고 뭐 한다고? 사용. 그러면 분묘기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자, 분묘기지권은 갑이 가진다, 을이 가진다? 을. 분묘기지권은 사용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유권이 아니고 뭐라고? 사용권.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을이 가진다고. 자, 요거는 갑의 땅, 을의 분묘, 분묘기지도 갑의 소유, 분묘기지 사용권은 을이 가진다. 그걸 분묘기지권이라 합니다. 아시겠어요? 분묘기지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를 배우느냐? 간단하게. 자, 분묘기지꾼이 되려 하면은, 그죠? 첫째는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봉분. 봉분이 뭐요? 볼록한 거. 남들이 봤을 때 무덤이네, 이렇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봉분이 없는 거를 뭐라 할까요? 평장, 암장이라고 합니다. 요 경우에는 분묘기지꾼이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 시체가 들어가 있어야 돼. 조상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분묘기지꾼을 관습상에 인정하는 것은 조상에 대한 봉사, 수호, 제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조상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럼 안에 시신이 안 들어간 거를 뭐랍니까? 가묘 또는 허묘라고 합니다. 허묘. 이런 거는 분묘기지꾼이 인정이 안 된다고. 가묘는 무슨 뜻입니까? 가짜묘. 허묘는 텅텅 빈 묘. 제가 어느 학원에서 허묘하니까 허무한 사람이 묻혔네요. 이래서 하더라. 참 별거다. 자, 그래서 봉분이 있어야 되고 시신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분묘기지꾼의 범위는 분묘기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공터까지 미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을이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꾼은 여기까지 미친다 이 말입니다. 여기만 미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분묘기지꾼의 효력이 분묘기지에만 미치면 을이 아버지한테 절할 데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절할 때 요것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절할 공간이 없어요. 그럼 을은 어떻게 됩니까? 도움닫기 들어봤습니까? 도움닫기. 멀리뛰기 할 때 확 달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쫙 달려가지고 붕 올라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럼 무덤 위에서 아버지한테 절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가 뒤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을아 그래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여기에 음식을 놓고 정상적인 자세를 취해서 아버지한테 절하라. 이런 의미에서 주위의 공터까지 분묘기지꾼의 효력이 미친다. 이래 되는 것입니다. 됐나요? 여러분이 옛날에 무덤 보면은 좀 이게 볼록하게 이게 담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무덤 뒤에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들어봤죠? 그걸 사성이라 하거든요. 사성이라고 합니다. 무덤 뒤에 이게 볼록하게 이렇게 싸고 있는 그 사성. 그러면 시험에 분묘기지꾼의 효력은 분묘기지에만 미친다. X. 자, 시험에 다시 분묘기지꾼의 효력은 사성까지만 미친다. X. 우리 판례는 사성을 기준으로 재량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은 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성까지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판사가 딱 보고 사성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나가든지 줄여주든지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이렇게. 자, 그 다음. 좀 있다가 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너무 검실이 좋아. 그래 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를 아버지 옆에 묻어야지. 어차피 여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엄마를 여기다가 모셔야지. 이렇게. 엄마. 우리 엄마는 체구도 작으니까. 이거를 뭐랄까? 쌍분 형태의 합장이라 합니다. 뭐라고? 쌍분 형태의 합장. 요거는 대법원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을은 슬픕니다. 엄마를 옆에 모셔야 되는데 여기 안 된다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 무덤 속에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엄마는 체구도 작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본문에 없습니다. 이거를 뭐라 하느냐. 단분 형태의 합장이라 합니다. 쌍분 형태의 합장, 단분 형태의 합장. 무조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시체가 하나 들어가 있어도 다른 시체가 합장되는 것을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조심해야 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사용권이라고, 사용권. 그래서 일종의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이래 보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법률 규정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인정된다고 좀 전에? 관습법. 관습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해야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이렇게. 자, 분묘기지권은 요것만 하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는 지금 읽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법정지상권 나왔네요. 313페이지. 법정지상권. 자, 오늘은 기본기를 확실히 익히게 됩니다. 기본기. 자, 법정지상권이 무슨 말이냐, 또는 왜 필요하냐, 이걸 접근을 잘해야 된다고. 법정지상권. 계약 없이도 법률 규정으로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을 법정지상권이라 합니다. 우선은 366조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하고 두 개. 둘 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거를 왜 필요한지, 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토지.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기 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이 A로부터 돈을 빌렸어. 그래서 A가 갑에게 돈을 빌려주고 갑의 땅에다가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럼 항상 이게 그림이 딱 떠올라야 돼. 자, 4월 1일 날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A는 채권자 겸 저당권자, 갑은 채무자 겸 설정자, 소유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괜찮아.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A한테 돈을 안 갚아요. 변제기에 변제를 안 합니다. 그럼 A는 뭐합니까? 경매를 씁니다. 그래서 판결 없이 임의로 경매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임의경매. 그래서 저당권자가 판결받지 않고 임의로 경매를 할 수 있다. 임의경매. 저당권을 잡지 않으면 판결받아서 강제경매로 가야 됩니다. 임의경매. 그러면 경매를 딱 하는 순간 요게 을에게 낙찰이 된단 말이에요. 토지가. 낙찰. 그러면 을이 땅 주인이 돼버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원래는 갑이 토지와 집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죠.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토지가 경매가 되는 바람에 땅 주인이 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집은 갑이 소유하고 땅은 을이 소유하고, 그럼 을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철거 청구 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을로부터 철거당하면 사회적인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철거를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의해서 을은 갑을 위하여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렇게 366조의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 되어 있다고? 자, 같은 사람이 건물하고 토지를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지면 건물 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땅 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당연히 내 땅을 사용해도 된다.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366조에서 을의 토지의 지상권을 자동으로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을의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을 소유함으로 철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갑은 법정 지상권을 가집니다. 누구 토지에? 을의 토지. 이게 366조에 의해서 지상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름을 366조 법정지상권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기를 잘 익혀야 된다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은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다가 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로 땅 주인하고 집주인이 달라졌을 때 집의 철거를 막을 목적으로 땅 주인이 집주인에게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해 준다. 이걸 뭐라고? 법정지상권. 거꾸로 집주인은 땅 주인에 대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걸 뭐라 한다고? 366조의 법정지상권. 그러면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제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 이렇게 부릅니다. 앞으로 이 건물을 뭐라고 부른다고? 법정지상권이 붙어있는 건물, 법정지상권부 건물 이렇게 해요. 그럼 법정지상권부 건물은 철거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철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갑은 366조를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지상권 등기를 해야 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안 해도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안 해도. 이 그림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머릿속으로 그래서요. 어떤 인간이 토지와 집을 함께 소유하다가 적 괜찮다가 갑자기 땅 주인하고 집주인이 달라졌네. 집에 철거될 우려에 있네. 그때 집의 철거를 방어할 목적으로 집주인이 남의 땅에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걸 뭐라고? 법정지상권. 갑하고 을 사이에는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366조라는 법률 규정으로 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5월 1일 날 저당권을 설정했죠. 근데 건물은 이미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5월 1일 날 저당권을 잡았는데 건물이 그 뒤에 6월 1일 날 들어왔다. 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이미 존재해야 된다고. 그 다음 두 번째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건물하고 토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설정 당시에 갑이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는 거 맞죠? 설정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임의 경매로 인하여 집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핵심이 이거야. 임의 경매로. 자, 집주인 갑이 남의 땅에 366조 지상권을 취득해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세 가지. 기준이 저당권 설정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중요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이미 존재, 설정 당시에 같은 사람이 둘 다 소유, 저당권 실행의 임의 경매로 땅 주인과 집주인이 달라질 것 이래 됩니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임의 경매 이래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건물을 4월 1일 날 지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갑이
을한테 이 토지만 처분했습니다. 5월 1일 날 땅만 요쪽으로 넘어갔다고. 이렇게. 그러면 을 앞으로 등기를 언제 했느냐? 6월 1일 날 했습니다. 자, 왼쪽 그림하고 구조는 똑같아요. 같은 사람이 둘 다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집의 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땅 주인이 건물 주인에게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집주인은 요 토지에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자, 그럼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을 유심히 잘 보세요. 같은 거하고 다른 게 있단 말이야. 같은 거는 둘 다 한 사람이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땅 주인과 집주인이 달라졌어. 그때 건물이 철거된 것을 막기 위해서 인정한다. 그거는 같잖아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자, 땅 주인하고 집주인이 달라지는 원인이 달라요. 여기는 저당권 실행의 뭐로? 임의 경매로 달라지고, 여기는 처분으로 달라집니다. 그럼 제가 처분이라고 썼지만 정확하게는 임의 경매 외의 사유, 이게 더 정확합니다. 뭐라고? 임의 경매. 그래서 임의 경매로 달라지면은 366조,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조문에 없어. 판례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몇 조예가 아니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부릅니다. 차이가 뭐라고? 집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지는 사유가, 원인이, 저기는 저당권 실행의 임의경매, 여기는 기타 사유. 그래서 임의경매 외의 사유이기 때문에 많아요. 매매, 뭐 정여, 그 다음에 강제경매 등등등등등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별 필요가 없다고. 임의경매로 달라지면 366조,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관습법상,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 값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그죠? 법으로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세 가지 요건이 우선 기억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설정이 기준이죠. 그다음 여기는 요게 기준입니다. 처분 당시. 근데 실제로는 처분으로 제가 추상적으로 썼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소유권 변동 당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처분 당시에 건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논리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달라지는 거야. 임의 경매 외의 사유로 집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질 것, 이래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법정지상권이 왜 생겼느냐, 그걸 느껴야 돼. 자기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는 괜찮다가 어떤 사유로 갑자기 땅 주인하고 집주인이 달라져 버렸어. 그런 경우에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366조나 판례가 집주인이 남의 땅에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그걸 무슨 제도로 한다? 법정지상권 제도다. 그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설정이 기준입니다. 설정 시에 이렇게 요 세 번째가 달라. 여기는 처분시가 기준이고, 같잖아요, 나머지는. 그럼 다른 거는 이거 아닙니까? 땅 주인과 집주인이 달라지는 사유가 여기는 뭐라고? 저당권 실행의 임의경매, 여기는 기타 사유 달라졌다. 근데 여기는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여기는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요까지.
여기는 네 번째 요건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366조는 강행규정이거든요. 강행규정이므로 법정지상권을 포기를 할 수 없어요. 특약으로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건물 철거 특약을 해도 그 특약은 무효입니다. 무효. 그래서 특약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는데 관서법은 강행규정이 아니야. 그래서 특약으로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특약이 뭐냐? 건물 철거 특약을 해버리면 이 줄여서 앞으로 관법지를 합니다. 입이 아팠어. 저거는 뭐라고? 삼법지. 요거는 뭐라고? 관법지 줄여서. 입이 아파서. 저거 해봐라. 삼법지. 이거는 관법지. 그래, 관법지에는 철거 특약을 하면 유효야.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철거 특약을 해버리면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한다. 이 요건이 하나 추가가 된다. 이런 이야기. 자, 366조는 요건이 몇 개? 3개. 관법지는 요건이 몇 개? 4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본기라고. 기본기를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을 하셨고 좀 쉬었다가 4대 판례를 몇 개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 판례.